INFJ. 그렇다. 많다. 자본주의의 꽃이다. 필요 없다. 없다. 안녕하세요. 리마케팅 하라의 저자 박노성입니다. 저는 대웅교육에서 광고를 배웠고요. 메이블린 뉴욕이나 롯데칠성 같은 광고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전문 기업인 한우리 열린교육으로 가서 그 홍보 마케팅을 총괄했습니다. 현재는 CX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강의 쇼핑몰을 쓰고 그 이후에 또 최강의 유튜브를 쓰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강의와 컨설팅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좀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되면서 새로운 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가 됐고, 그러면서 리마케팅이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가 칭찬하는 성공 사례나 효과를 거둔 광고, 성과를 냈던 마케팅의 숨겨진 이면을 비틀고 되짚어서 다른 각도로 정리한 그 리마케팅 하라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책 내용은 전부 제가 경험하고 겪고 또 되짚어 봤던 내용들이라서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기 싫거나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광고주들을 만나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마케터의 숙명과도 같죠. 제가 책에 소개한 사례는 2% 부족할 때였어요. 2% 부족할 때는 광고가 시작이 되고 마케팅이 시작이 됐는데 광고를 내리자마자 성과가 별로 안 나와서 받기 싫었던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 음료를 음용하는 소비자들이 이 또래와 제가 겪었던 사례가 되게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바꿔 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소비자를 열광하게 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인스타그램하고 넷플릭스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꾸준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하나의 틀을 놓고 거기서 A라는 그 소비자가 올리고 B라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죠. 이런 식의 그 틀만 가지고 소비자들을 열광하게 하는 이런 모델로 제가 2% 부족할 때 마케팅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성공의 인과관계 오류라는 챕터에서 제가 다룬 게 독서교육 기업인 한우리 열린교육에서의 마케팅 사례였는데요. 영어 몰입 교육이라는 게 한참 우리나라에 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학부모의 심리가 영어 교육에 올인이 돼서 독서 교육을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오길비의 광고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가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2년 후에는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업계 1위가 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과연 광고 때문이었는지 이게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원군 기획 시절에 있었던 자료들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반드시 광고만의 성과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을 해봤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책에 아주 재미있게 담았습니다. 제 일부 적과의 동침은 책을 빌려주는 별마당 도서관하고요. 책을 판매하는 영풍문고가 코엑스몰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위치했던 사무실이 그 별마당 도서관 근처에 있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쾌적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과정에서 마이클 포터의 경제우위와 베리 네일버프의 가치사슬 이론을 좀 정리해서 복잡한 현상을 마케팅적으로 풀어보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2부 그 보물찾기는 수많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켜볼 기회가 있었어요. 미디어를 담당하면서 야후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매체들을 이제 보면서 느꼈던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계속 꾸준히 성장할 것 같았지만 사라진 기업들도 있었고요. 도태될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정리했어요. 등장하는 건 롯데와 야후코리아,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애플과 소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마치 그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냐, 왜 이겼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 기업들의 관계들을 둘씩 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3부는 소비자를 열광하게 하라는 내용인데요.
있는데요. 광고 기획자들이 항상 마주하는 그 상황이죠.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맡기 싫은 거, 광고하기 싫은 거, 마케팅하기 싫은 거, 이런 사람들의 그 광고주 성공 이야기를 다뤘고요. 광고하려는 제품과 개인의 경험을 연결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감정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소비자를 열광하게 하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4부는 인과관계의 오류라는 내용인데요. 가장 힘들게 썼어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뭔가 일관성 없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독서교육 회사에 이제 이직을 해서 굉장히 피해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비드 오길비의 광고 불변의 법칙을 보고 그대로 이제 광고를 했고, 제가 사실은 광고 회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을 때 극복했던 사례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선배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막 강행을 했을 때 중간에 들어오는 압박들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제가 담담하게 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무장이 사람을 잡는다고 좀 더 알았다면 면밀하게 접근을 했을 텐데, 반드시 매출과 회사의 기업의 성공을 자극하고 올리는 건 광고 마케팅만의 역할은 아닐 거예요. 관련 부서들이 함께 협업을 했는데 사실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이 잘했다고 하고 영업 부서는 영업이 잘했다고 해요. 그렇지 않죠. 이게 모든 게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나중에 그때 당시의 사례를 다시 정리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 5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라는 챕터인데요.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주제들을 좀 쉽게 다뤘는데요. 메타버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뭐 D2C 마케팅, 디지털 전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기 쉽게 우리 근처에서 풀어봤습니다. 책을 쓰면서 사실 많이 다시 쓰고 보완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책을 쓰면서 제가 어디 불려가서 뭐 공청회에 참석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트렌드 안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좀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제가 컨설팅한 그 업체들의 문제를 정리한 코너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짧아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가이드라인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액션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까지 뭔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뭐 라라스팜이나 군산 짬뽕라면이나 뭐 청담 리조트라든가 뭐 훈스 모터스, 이런 사례들을 제가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케팅 툴들을 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이를테면 뭐 SNS 마케팅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마케팅 팀이 있거나 마케팅 담당이 없어서 사장님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는 뭐 유튜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SNS 마케팅을 할 때 CCTV라든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영상이나 소스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사장님들이 뭐 현장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나 팁들을 좀 담았고요. 저희 책의 부제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최적의 마케팅 공부입니다. 바로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고요. 전체를 다 읽으신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만 따로 모아서 읽으시면 되게 좋은 마케팅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젠슨 황이 메타버스 is coming 뭐 이런 그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 이후에 그 젠슨 황이 발표한 이후에 수능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 GPU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메타인지, 이 학구열이 높은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메타인지라는 개념하고 메타버스가 혼동이 돼서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 메타버스라는 기사가 신문에 되게 많이 나왔죠. 거의 매일매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로 어떤 그 이로움이 있는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그 레이디 플레이어 1인가요? 무슨 영화처럼 그냥 아바타, 게임하는 아바타와 현실과 이 정도밖에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마크 주커버거가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게 진정한 메타라고 얘기를 했죠. 그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단순히 사이버 세상에서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세상과 현실과 또 다른 것과 이게 좀 뭐 연동이 돼서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머릿속에만 있었던 개념이었는데 이제 울산 산업인력공단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연히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시험하고 CBT 시험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자격증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KB 국민은행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KB 얼럿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정부24와 연동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간단한 신분증들은 쉽게 출력해서 팩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진정한 메타버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창조버스란 말은 그때 이제 그 울산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분들과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던 개념이에요. 창조버스.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사이버 세상과 현실 세상이 아바타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사실 생산적인 건 아니고 힐링을 하거나 다른 게임을 즐기거나 이런 개념이었다면, 창조버스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보르메오의 매듭처럼 그 세 가지 원이 이어져서 두 가지가 있을 때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 이게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걸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로그인해서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메타버스라면, 창조버스는 현실에 있는 간단한 증명서라든가 개인의 신분 같은 것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기도 하고 그런 신뢰도 있는 정보를 서로 호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생각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좀 창조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조버스라는 개념을 담았습니다. 네,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터들이나 현업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에서 2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인별그램에 이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제 교육 매우 유익했습니다. 일과 일상에서 늘 다루는 것들이기에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히스토리와 연결감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매우 재미있었어요.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는 교육은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부제인 인사이트라는 걸 여기서 떠올렸습니다. 이 댓글을 다신 분이 이제 뉴트리션 디렉터이신데요. 현업에서 이 창의적인 일을 하시거나 또는 마케팅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쉽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딱딱하게 가르친다 이런 것보다는 쭉 펼쳐져 있는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 자서전 같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성한북수랑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편집자님께서 어떤 책을 이제 한 권 주신 적이 있어요. 책이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이 팔리진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쓴 책이 왜 잘 안 팔렸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최강의 유튜브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깨달았어요. 저자들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 냄새는 나는 책,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사실은 또 공감하고 좋아들 하시는데, 유튜브라는 책의 특성상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강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책을 쓰게 된다면 내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마케팅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마케팅 책이지만 마케팅이 중심이 아니고 마케팅 속에 있는 저의 관점이 중심이 되도록 썼어요. 그래서 어떤 책보다 이 준비 기간도 길었고 집필하면서 버린 원고만도 아마 책 2권은 더 만들 정도로 많은 부분을 가독성도 높이고 제 경험을 담는 데 충실하게 썼습니다. 덕분에 편집자님이 고생 꽤나 하셨죠.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쓰면서 글솜씨가 늘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늘 독자를 생각하면서 읽기 쉽고 또 흥미있게 쓰려다 보니까 완성도도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요. 유익하지만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유익하고 너무나도 재밌어서 소장하고 싶은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재밌어서 막 무협지처럼 한숨에 다 읽어버리지는 마세요. 늘 아껴두고 옆에서 필요하실 때 이렇게 좀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공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렇다. 현실의 삶. 그렇다. 그렇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융복화 소프트웨어 교육 멘토 강사이자 이번에 어도비 인공지능 센세이 관련 프로그램 책을 집필 중인 작가 최창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융합과학과 관련해서 다양한 영재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이철기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다빈치 코딩이라는 책을 출간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을 통해 코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이고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세기에 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분명히 코딩형 인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코딩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그의 노트를 분석하다가 매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빈치는 코딩적 사고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빈치 코딩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코딩을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코딩은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코드만 작성할 줄 알고 정작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희는 K형 코딩이라는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1%의 소수를 위한 코딩이 아닌 99%의 대중들을 위한 코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코딩을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즉 일반 대중들도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코딩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코드를 이용해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곧 코딩입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C 언어, 자바, 파이썬은 코딩을 위한 언어와 방법 중 하나일 뿐,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입니다. 물론이죠. 이 책에서 다루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위인을 흔히 우리는 천재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는 그렇게 특별하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라틴어 문맹이었고 매우 산만한 ADHD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류 최초의 통섭형 인재로 거듭나게 된 이유는 바로 코딩적 사고와 전략에 있습니다. 이처럼 코딩적 사고는 성공과 개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에게 더욱 중요한 능력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은 성공으로 가는 최적의 루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코딩의 개념을 다시 바로잡고 그 범위를 삶의 전체 영역으로 확장하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면 코딩을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컴퓨터 없이도 이루어지는 언플러그드 코딩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중들이 코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의 친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구성한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코딩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또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 또는 다가올 미래에서 코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낱낱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파트 3는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파트 3에서는 왜 제목이 다빈치 코딩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빈치가 인류에 남긴 노트 중에서 최근까지 발견된 13,000여 페이지의 기록을 코딩적 사고와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해석했습니다. 다빈치가 남긴 노트에서 찾을 수 있는 코딩 전략은 화가 다빈치만이 아닙니다. 기계공학, 도시계획, 해부학, 심지어는 그의 생계를 위한 생존 전략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다빈치의 코데스 노트를 문제 해결 5단계 과정과 알고리즘 순서대로 분석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빈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인들의 노트를 살펴보면 그들만의 특별한 문제 해결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야별 위인들의 코딩 전략을 분석하여 하나의 공통된 규칙을 추출하였고 그것을 통해 그들만의 성공 비결인 노트 작성법 그리드를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노트와 사소한 메모, 편지 내용까지 면밀히 분석한 뒤 가장 구체적인 문제 해결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빈치 노트뿐만 아니라 다윈이 43년 동안 작성했던 수첩의 기록과 반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냈던 8,000여 통의 편지, 그리고 그의 몰스킨 수첩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충무공 이순신이 전쟁의 신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있는 난중일기 또한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독창적인 사고와 코딩 전략이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모든 내용을 정말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 문답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마치 가상현실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다빈치, 이순신, 잡스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코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딱 꼬집어 말씀드린다면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밖에 자녀의 코딩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나 코딩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위인들의 노트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지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윈 관련 서적 한 권을 3번 정독하고 나온 결론이 고작 한 줄에 불과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이런 유형의 책이 아직까지 시장에 등장하지 않아서 선행 자료로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척자의 입장으로 이 책을 만들다 보니 즐겁기도 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레시피대로 라면을 끓여 먹지 않는 것처럼 각자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최적의 라면을 끓여 먹는 루틴을 적용할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루틴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빈치 코딩을 읽으실 독자님들, 세상의 정답은 하나일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여러분들만의 코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